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끝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양도세 계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많이 이제 복잡해하고 사실 물건에 따라서 양도세 계산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시간 강의 듣는 거 가지고 모든 계산을 이렇게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 양도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실제로 양도세 신고 단계가 되시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계산, 투자 목적으로 또는 중개 목적으로 가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계량 이렇게 한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시다 보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 이 물건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이 판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세가 안 되는 물건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세대 1주택자고 2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거래했을 때도 양도세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몇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그다음에 양도 담보 계약이 되면 이런 것도 양도가 아니다. 그다음에 공인물을 부담을 행위했을 때도 양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조건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걸 따져보고. 그럼 이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제일 먼저 1단계로 계산할 것이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양도 차익. 근데 이 1단계인 양도 차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양도 차익 계산이 틀려버리면 다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맞아야지만이 양도세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는 내가 산 가격이 있겠죠? 취득한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팔 때 들어간 가격이 있겠죠? 처분했을 때 들어온 돈이 있겠죠. 요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처분해서 들어온 돈을 우리는 양도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양도로 들어온 수익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은 경비, 이걸 이제 경비라고 잡아주는데, 이 경비가 세 가지 경비가 있어요. 취득가액 경비가 있고,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고, 양도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최대한 받아야지만이 절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걸 올려서 차익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 경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계약서 잘 챙겨야 될 것이고, 그렇죠? 계약서. 그 다음에가 이제 증빙. 그렇죠? 증빙. 영수증. 들어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아니면 세금 계산서 이런 걸 다 챙겨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경비인정이 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은 이제 당연히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제 취득가액은 이런 겁니다. 당연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한 가격. 아니면 상속을 받은 것도 취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속, 증여. 그럼 요 매수는 이제 매수가가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그 매매 계약서 상의 금액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상속이나 증여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보통은 상속이나 증여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상속 증여는 금액을 모르니까, 이렇게 금액을 모를 때 국세청에서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니?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기준시가. 그래서 요 기준시가로 이걸 해주면 돼요. 기준시가. 보통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를 해가지고 시가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주고 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수선비 같은 거. 네, 수선비 같은 거. 근데 이게 사실 실무에서 되게 헷갈려요. 이게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아서 수선행위를 했다거나 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매수해서 인텔을 해서 들어갔다든가, 그렇다면 일단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특히 세금 계산서를 끊어놓는 것들은 실무적으로 보통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세금 비용이 있고 인정이 안 되는 세금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일단 챙겼다가 세무사무실에 맡기시면 거기서 알아서 계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보통 수술 안 하고 그냥 내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챙길 게 뭐냐면 취득할 때 이제 매매계약서도 있지만 우리가 세금 영수증도 있죠. 세금 영수증. 취득할 때는 일단은 세금 영수증. 주로 이제 취득세 영수증이 될 거예요. 이런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취득과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이건 양도할 때 들어가는 이제 법무 비용하고 이제 세무적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무 세무 비용. 이건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이제 맡긴 거, 뭐 인지 붙인 거, 뭐 중개 수수료. 네. 이건 세무사 사무실에 자, 옛날에는 2009년도까지만 해도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대행을 맡기면 이걸 경비인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경비를 다 인정을 해줘요. 이해하시겠죠? 다 경비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경비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취득자로 다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증빙을 챙기자. 그래서 그 증빙을 챙긴 것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그 20페이지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놨죠. 왼쪽에 보면은 이제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들이 있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취득할 때 매수한 매매계약서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분 면허서 낸 거, 그거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주택 같은 거 매입하면 채권 할인을 해요.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은행 가서 이제 팔죠. 만기 전에. 왜 만기까지 이 사람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할인을 받아요. 그러면 할인 영수증도 이제 인용되고, 수입인지 붙인 거,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 다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이제 수리비용 같은 거.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 양도할 때 들어간 중개 수수료, 뭐 세무신고 대리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있죠. 오른쪽에 보니까 1번입니다. 요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도배, 장판비, 타일, 욕조, 변기공사, 화장실 공사비,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가 임차인에다가 이제 경매 낙찰을 받으면은 명도한다고 해서 이사비 준 거 있습니다. 이사비도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보유할 때 낸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보유기한 동안 낸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영수증은 인정이 안 됩니다.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건 안 해주고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일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7번에 경매 낙찰금을 지연하게 되면 이제 이자가 붙겠죠. 이거는 뭐 본인 지연을 해서 못 낸 이자니까 인정이 안 되고, 9번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대항력 있는 거는 가능한데 없는 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인정이 안 되는 거. 그 외에는 일단은 증빙을 다 모아서 집어넣자. 그렇죠? 그럼 이제 계리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이제 이 단계로는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는 이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차감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양도 소득금액이 됩니다. 양도 소득금액이 됩니다. 네. 소득 금액을 이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결정되면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제를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소득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필요하죠. 장특 공제를 얼마나 받아야지만 되는 것인가? 네. 그럼 이때 장특 공제는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잖아요.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산산식이 이 차익을 줄여주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서 곱하기 공제율, 네, 공제 비율을 곱해서 공제액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오는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공제율을 이제 몇 프로 받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공제를 받냐 못 받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양도세를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줄여주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취직할 때 들어간 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걸 받냐 못 받냐가 양도세 차이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뭐 장기 보유한 부동산이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제가 안 되는 부동산이 있죠. 공제가 안 되는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느냐? 미등기 양도한 부동산, 비등기.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 등기를 안 하고 몰래 팔다 걸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미등기 전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갑에서 을 있고 병이 있으면은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걸 좀 해줄 거라 봤었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안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 토지니까 어떤 걸 말하냐? 예를 든다면 나대지,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아니면 뭐 잡종지, 뭐 이런 땅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양도 상태의 비사업용 토지냐 사업용 토지냐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용 토지로 구분이 돼 있었어야지만이 그 공제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네. 그러면 이제 물권 조회를 해보는 거죠. 미등기 양도냐? 아니다. 사업용 토지냐? D다. 비사업용 토지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 파는 것이 이제 토지, 땅이 있을 거고, 상가, 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도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이제 물건이 많이,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많죠. 이런 분들은 매년 3%씩 공제를 줍니다. 매년 3%씩. 매년 3%씩 계산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다. 1억 원이다. 그러면은 매년 3%씩이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1억 원 곱하기 양도 차익 1억 원이잖아요. 곱하기 매년 3%씩.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년을 보유했었다. 그러면 10년이면 몇 프로가 돼요? 30% 공제되는 거죠. 그러면은 1억에 30%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억에 30%면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3천만 원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럼 차익은 1억이니까 1억 빼기 3천이니까 7천만 원 줄어드는 거죠. 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 7천만 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공제를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공제, 기본공제. 이제 기본공제는 최소한의 기본공제라고 해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줍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줘요. 네. 그럼 7천에서 250을 빼주고 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게 6,750만 원 나오거든요. 6,750만 원. 이게 이제 뭐가 될까요? 과세 표준이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금의 부담률 규정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할 때 이게 만약에 1년 미만이 되면은 50%가 됩니다. 50%. 그 다음에가 이제 2년 미만이 됐을 때는 40%. 그럼 보통 장특공제를 지금 10년 받았으니까 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럼 2년 이상이 된다. 그럼 2년 이상이 되면은 얘는 6에서 38% 공제를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이 율표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율표는 여러분 교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율표는 교환에 보시면은 22페이지에 있죠. 22페이지에. 네, 22페이지 펴 보셨나요?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단 주택과 입주권은 올해 개정이 돼서 주택과 입주권은 40%입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단 주택과 입주권이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1,200까지는 6%, 4,600 이하일 때는 15%, 8,800은 24%, 8,800 초과 1억 5천 이하일 때는 35%, 1억 5천 초과는 38%. 그러면 얘는 지금 구간 범위가 6,750이죠? 6,750만 원입니다. 그럼 6,750만 원이면 어느 구간에 들어가나요?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봐야겠죠. 그럼 24%네요. 24%.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522만 원. 그렇죠? 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750만 원에 24%를 곱해주고 난 금액에서
마이너스 522만 원 빼주면 요게 이제 세금이 됩니다. 요게 세금이 돼요.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세금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만큼을 이게 이제 산식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서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네, 계산기 가지고. 자, 6,750만 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50만 원 곱하기 24% 하면은 이게 1,620만 원이네요. 요 금액이 이제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0만 원이 되고, 마이너스 1,620만 원, 마이너스 522만 원, 522만 원을 빼주면은 1,098만 원 맞죠? 네, 1,098만 원이 되겠죠. 1,098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양도세 산출세이죠. 그러면 차익이 1억이면 10년 보유하면은 이런 물건이 뭐 비삼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주택이 됐을 때는 대략 한 천이니까 10% 정도가 양도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또 10% 더 붙긴 붙는데요. 계략 한 10%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확한 것보다도 한 계략 한 1,000만 원 돈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수익률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더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이제 실무에서는 이것도 양도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시키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3년이 안 되고 경매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주택 경매라든가 상가 경매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럼 차익이 1억이라 한다면 장특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3년 보유가 돼 있어야지만이. 이때 장특은 기본적인 장기의 의미는 3년 이상 보유입니다. 네. 3년 이상 보유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3년 이상 보유해라. 3년 이상 보유해라. 그래야지만이 이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년이 안 되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이 바로 소득금액이 된다. 이거죠. 1억이 소득금액이 되고 250만 원을 빼주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9,750이 되겠죠. 9,750이 된다. 그럼 9,750이 되면은 세금률이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 8,800초가 1억 5천만 원 이할 때는 35%가 되겠죠. 그럼 9,750에 되면 35%가 되나요? 네. 그럼 9,750만 원 곱하기 35% 올라면은 3,412만 5천 원이 되죠. 네. 거기에서 1,490만 원을 빼주면 된다. 1,490만 원을 빼주자 이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490만 원. 자, 이걸 빼주면은 1,490만 원이 되겠네. 이때는 1,490만 원.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해서 보유 기간이 언제 있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1년 6개월이다. 그러면 50%예요. 그러면은 이거 안 되죠. 1년도 안 되면 그럼 1억이 되는 거고 250, 9,750에 50%면 5,940, 4천만 또 내는 거죠. 그렇죠? 주로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50에서 50%를 냈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9,750만 원 곱하기 50%를 내면은 4,87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 금액이 4,875만 원이에요. 4,875만 원. 그럼 4,848,750, 빵빵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차익이 1억 생겼을 때 4,850면은, 얼마입니까? 나누기, 4.75만 원 나누기 1억. 이면은 이게 48.75%. 그러니까 1억 차익 남겨가지고 한 48% 정도 세금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도 한 52% 남잖아요. 그럼 만약에 경매는 낙찰받아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차익이 1억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NPL 경매에서 1억이 생겼다. 그래도 여러분들 금리로 나왔죠. 1억 은행에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은행에 집어넣으면요. 3%도 안 되는 거죠. 1억이 거의 마이너스 금리죠. 그럼 1억이 2%면은 2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생길 거
여기서 뭐야? 세금 내더라도 5천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그렇죠? 투자 금액이 뭐 몇 억 된다 하더라도. 응? 맞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50%를 낸다 하더라도 많은 세금 내지만 금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바로미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치가. 그 기준치가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뭐냐? 은행 금리죠. 내가 금리보다도 일단은 기본 수익이 나면 이거는 투자 잘한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2배가 나느냐, 3배가 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보다도 펀드 수익률이 높으면 괜찮은 거죠. 만약에 보통 우리가 7% 정도가 베스트 수익률을 보는데 뭐 10% 이상만 나면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억 집어넣으면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단기 매매했다고 그래서 세율 부담이 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논리는 안 맞다 이거죠.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금리 기준으로 보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고 하셔야 되지 그냥 1억 집어넣으면 5천 되고 뭐 3천 되고 4천 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뭐 아무나 다 그렇게 다 돈 벌겠죠. 그렇죠? 제 주변에 그런 분은 본 적 없습니다.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오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 뭐 내가 30% 났는데 20% 났는데 그 다음에는 물건 잘못 잡아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신고할 필요도 없는 신고 나빠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은 이제 집이 두 채, 세 채가 되시는 분들이 주택을 매매하면 이 세금 부담이 꽤 좀 컸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이것이 이제 주택이 되면 주택. 다주택이 되거나 조합원 입주권이 되면 이때는 1년 미만일 때는 지금 우리 교환에 나온 대로 원래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였었어요? 50%였었잖아요. 50%. 그렇죠?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집이 두 채, 세 채 되시는 분들은 1년 미만이 되면 이게 몇 프로? 40% 줄어듭니다. 이게 올해 개정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게 1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년 이상이 되면 이게 6에서 38% 돼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세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러면 이 세율을 보면은 우리가 정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년 미만이면 이건 사실 투기성 거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투기성 거래로 보면은 이게 원래 50% 반을 세금 냅니다. 하지만 10%를 다운시켜줬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지금 단타 매매를 쳐도 됐다. 좋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1년만 들고 있어도 누진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양도 차익이 생기면 차익이 아까 1억 원이라고 가져가면 1억에서 마이너스 장특 공제를 빼주고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해준다.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네. 과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익 1억 원에서 장특 공제 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장특 공제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죠. 그럼 1억에서 이게 안 되면은 250만 원 공제. 그럼 얼마죠? 9,750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게 과거 세법 같으면은 1년이면은 몇 프로냐면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죠. 40%였던 거예요, 40%. 그러면 9,750만 원에서 곱하기 40%가 되면 얼마예요? 3,900이죠, 3,900. 그럼 3,900만 원이 이제 세금이 됩니다, 3,900. 엄청나죠? 3,900.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 이상이 되면 누진세율이 가면은 9,750이면은 38%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개정된 걸로 하면 38%.
그럼 38% 곱하기 마이너스 2,390만 원 공제를 줍니다. 네. 그러면 9,750만 원 곱하기 40% 마이너스 9,750만 원 곱하기 40% 마이너스 5,850 잠깐만요. 다시요. 9,750 곱하기 40% 3,900이죠. 이게 3,900 38% 9,750 곱하기 38%. 자, 계산기가 있는데 버벅대네요. 3,705만 원. 그럼 이게 3,705만 원이죠. 거기서 3,705만 원 빼기 2,390만 원. 하면 1,315만 원이네요. 자, 이 금액이 1,315만 원. 그러면 3,900만 원 낼 거 1,315만 원 내는 거니까 거의 뭐 한 2,600 정도 세이브하는 거예요. 오우, 엄청 많이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상당한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이게 거의 1억에 3,900이면 39%가 세금 부담률인데 1억에 1,300 13%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빅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들, 집 두 채, 세 채가 되신 분들이 주택을 팔아도 세금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그 분양권 같은 거 있죠? 분양권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우리 주택은 이제 분양권도 있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양권은 이제 권리거든요. 그럼 분양권도 우리가 분양 전매가 가능하죠. 분양 전매 차익이 1,000만 원 왔다. 그럼 분양권은 장특 공제는 안 됩니다. 장특 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되거든요. 토지 건물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안 돼서 제로가 되고 그럼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그럼 250이면 얼마죠? 750만 원. 네. 750이면은 이게 몇 프로일까요? 6%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750에 보통 1200까지 6%거든요. 그러면 750만 원 곱하기 6%. 그러면 45만 원 되겠죠. 예. 그럼 45만 원이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 교재 사례를 한번 해볼까요? 23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사례 연구가 나오죠. 사례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례 연구가 23페이지 보시면은 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죠.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산출세까지만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그럼 산출세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양도소득세 말고 근데 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거는 빼고 그냥 양도세만 순수하게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그 표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양도세 계산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무신고서 양식에 제일 먼저 구할 게 양도가액을 구하라고 돼 있죠. 양도가액. 자, 그럼 양도가액 그대로 씁니다. 양도가액은 얼마일까요?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 양도가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경비가 있죠. 취득가액 경비. 취득가액은 얼마를 잡아줄까요? 1,920만 원. 네, 1,920만 원 돼 있습니다. 1,920만 원. 1,920만 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가 자본적 지출액이 200만 원, 양도 직접 비용이 50만 원, 250만 원 있죠? 그럼 나머지 필요 경비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어떤 거였었죠? 그 비용이 나갔는데 그 비용 지출이 양도할 때 그 이 비용 나간 것만큼 양도 대금에 포함시켜서 양도 자산의 크기를 늘려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선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어떤 뭐 땅을 개발한다거나 뭘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냅니다. 그럼 부담금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된다고 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는 영수증을 잘 모아놓자 이렇게 했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빼주면 되고요.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1에서 2번, 3번 빼면은 양도차익이 나온대죠. 5번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네, 이게 차익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양도가액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빼기 1920만 원 빼기 250만 원을 빼주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830만 원 나오죠. 네, 830만 원이 나옵니다. 830만 원. 그럼 이게 이제 차익이 되는 거고,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럼 장특 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물건이 사업용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몇 년 보유했었죠? 3년 이상 보유를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게 3년 보유가 돼 있었느냐? 보유기간이 4년이죠. 네. 그럼 양도차익이 830만 원이니까 830만 원 곱하기 몇 년? 4년. 보유기간이 4년이죠. 4년 곱하기 몇 프로? 3%. 그럼 4년에 3%가 되면은 몇 프로 될까요? 4, 3, 12, 12%가 되나요? 네, 12%가 공제로 되겠죠. 그러면 830만 원에 12%, 830만 원 곱하기 12%. 그러면 99만 6천 원인가? 예, 요 금액이 99만 6천 원 되겠죠. 99만 6천 원. 네, 99만 6천 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830만 원 마이너스 99만 6천 원을 빼주면 이게 730만 4천 원. 네, 730만 4천 원.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네, 이렇게 되죠. 거기서 마이너스 기본공제 얼마예요? 250만 원이죠. 250만 원을 빼주자. 해주면 되겠죠. 네. 거기 그 7번 소득금액은 이제 7,304, 730만 4천 원이고, 그 7번의 기본공제는 250만 원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빼주면은 마이너스 250만 원을 빼주면은 480만 4천 원이 되나요? 예. 480만 4천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과세표준이죠. 과표. 네. 그러면 요게 1200, 과표가 1200 이하까지는 몇 프로냐면 6%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6%를 때려주면 된다. 그러면은 곱하기 6%를 해주면 얼마일까? 28만 8,240원. 28만 8,240원이 세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양도세 계산 요령입니다. 네.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비 산정하는 부분하고 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2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중요한 공제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나오죠. 장특 공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표에는 이제 왼쪽에 1세대 1주택자 양도가 있고 오른쪽은 1세대 1주택 외에 토지, 뭐 일반 건물, 상가, 오피스텔, 입주권, 뭐 다주택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왜 10%냐? 이거는 거기다 갔습니다. 매년 3%씩. 매년 3%니까 원래는 3년 이상이면 3, 4하면 9%가 되는데 10% 됐고 4년이면 3%면 3, 4, 12%, 5년이면 5, 3, 15%, 6년이면 6, 3, 18%, 7, 3, 21%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매년 8%씩. 그럼 8, 3, 24, 8, 4, 32, 8, 5, 40, 8, 6, 48 이렇게 쭉쭉 넘어간다는 것이죠. 네. 최고 80%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박스 맨 밑에 보시면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배제되는 경우가 뭐냐면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하고 두 번째가 비삼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입니다.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비삼용 토지. 그럼 비삼용 토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거였었죠? 그렇습니다. 비삼용 토지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같은 이런 비삼용 토지를 말했었죠. 이런 경우일 때는 우리가 공제가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양도세 계산에 대한 흐름 정리는 됐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양도세 계산 좀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물론 제가 아주
가장 전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어려운 것들은 실제 실전 현장에 부딪혀가면서 해석이겠고 이제 그런 것들의 경우의 수는 전문가 영역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중개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정도 보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 이제 일단은 장득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시고 보통은 이제 매년 3%씩 공제를 적용하는 거니까 일단은 양도차익 계산 먼저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장득 공제 요것만 이제 하면 뭐 250은 간단하고 율은 율표를 보시고 선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주택, 다주택, 2주택, 3주택자 됐을 때 올해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미만일 때는 40%, 1년 이상일 때는 6에 38%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토지라든가 상가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몇 프로 됩니까? 1년 미만일 때는 우리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이 돼야지만이 6에서 38%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전형적인 양도소득세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뭐 계략적인 얘기는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토지 보상을 받을 때 토지 보상 같은 경우를 받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양도는 2014년도 10월 20일 날 했는데 취득은 뭐 1980년도에 이렇게 취득이 뭐 2월 10일 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양도가액이 곧 차익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양도가액이 곧 차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네. 양도가액이 곧 차익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양도 금액이 뭐 평당 지가 계산해가지고 뭐 10억인데 취득가액은 뭐 계산해 봤더니 그 당시에는 평가 금액이 뭐 얼마 하겠어요? 뭐 평당? 그러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억 빼기 1,000만 원이면 10억이죠 뭐. 그러면 양도가액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됐냐? 양도가액이 거의 대부분 차익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원 취득금액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이 취득가액을 좀 업을 시켜줘요. 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가격이 아니라 이 당시. 그럼 업을 언제 걸었냐? 85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조회를 해서 이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취득시기 의제 가격이다 하는 거예요. 취득시기가 의제됐다. 원래 원취득 시기는 원취득 날짜가 있는데 그거 다 완전 무시하고 새로운 취득 시기로 만들어서 취득 시기를 의제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때 의제된 취득 시기의 가격을 가지고 선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차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페이지 25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있죠. 양도 또는 취득시기 보시면 박스 밑에 의제 취득시기가 있어요. 의제 취득시기.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주식이나 출자 지분 외의 자산은 언제예요? 85년 1월 1일 취득시기로 보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바로 취득시기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 취득시기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85년도 가격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5년도 가격도 상당히 많이 좀 사실은 적죠. 시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어쨌든 실제 계산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 가격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다루기 좀 쉽지가 않아요. 이건 다 또 따져보고 조회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등급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전문가 영역이니까 개략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계산된 세금을 이제 신고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저 기본 사례 좀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알기 쉬운 세테크 이제 마지막 순서 강의인데요. 바로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 비과세 뭐 확실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